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네, 국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의문편 1편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의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의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계획인데요. 자음, 모음, 비문절음은, 분절음은 등 좀 더 세분화된 언어와 매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개정 2022 교육과정에서 문법을 학습해야 하는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문법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으면 좋을 법한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진행을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 여러분 모두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많은 수학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의문을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 의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어떤 개념인지 생각을 해보면,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이제 그거를 오늘은 안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 그러면 과연 의문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자음하고 모음이거든. 그래서 음절을 구성할 때 자음과 모음으로 음절이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자음은 뭐지? 모음은 뭐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한번 다뤄볼까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자음이 과연 뭘까? 제가 또 학창 시절에 배우기는 자음은 이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고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고 모음은 그런 소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역시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 자, 자음이라는 또 모음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음성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을 사용해서 소리를 낼 때 그 나오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그 소리를 내는 방법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소리를 내는 방법이요. 소리를 내는 방법은 일단 뭐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여쭤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목구멍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고 저희 구강 구조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소리가 다양해지게 되죠. 뭐 답변은 굉장히 잘했는데. 네. 뭐 유음 비음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제 자연 현상에서 네. 무엇이 이렇게 부딪혀야 돼.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거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울림이야, 울림.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내가 얘기를 할 때 중간중간에 잘 들어보면은 그 울림 소리가 들리거든. 그런 게 이제 이 목구멍에서 뭔가 호흡을 통해서 그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면서 뭔가 울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에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 얼굴을 사용해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는 두 가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하나는 울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는 뭔가 부딪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자음과 모음도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무슨 단위?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펼쳐질 자음, 모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군요. 사실 울림 소리랑 부딪힌다라는 두 개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말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울림 없이 나오는 소리가 있고 정말 뭔가 목부터 이렇게 큰 울림이 느껴지는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과서 같은 데서는 잘 다루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음절을 이루는 게 자음과 모음인데 왜 하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자음이고, 그런 거는 초등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리고 아야, 어여 이런 게 이제 모음이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잖아.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을 자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이런 거를 왜 모음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필이면 그 한자 자체를 바라보면은 자음이라는 말은 자녀, 아들이란 뜻이겠지? 아,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엄마란 뜻이잖아.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아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저는 일단 이게 아들 자의 어미 문자에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어. 이게 아들 자자. 아들자에다가 여기 문자 자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 이런 거는 장애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왜 아들 자자랑 어미 문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한 글자 만든 사람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뭔가 기능상 모음이 약간 엄마 쪽 역할에 가깝고 자음이 약간 자녀 쪽 역할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영어로 하면은 모음이 vowel, 그 다음에 자음은 consonant거든. 그러면 그 vowel이라는 말과 consonant라는 말에 과연 이 모자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그건 분명히 또 다른 얘기거든. 근데 왜 우리 말에는 왜 자음과 모음이라는 걸 했을까? 물론 이제 문법학자가 처음에 이런 말들을 생각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음과 자음이라고 하는 게 음절 단위에 있어서 모음이 주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음이 없어도 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붙어줘야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로 본다면 엄마가 없이는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중요성을 나눈다면은 모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음절을 나눌 때 왜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로 표현할 때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우리가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 특히 언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음과 모음. 그래서 자음은 홀로는 발음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모음이 달라붙거든. 그래서 자음 자체는 홀로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반모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음이 주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이게 기억 크게 써놓고서 발음해봐라. 그 이런 식으로 다 모음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는 직접 기억의 발음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음 하나의 단독 발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음은 반면 이음이 음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의 음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또 어떤 개념을 살펴보면 또 그 다음에는 조음이라는 말을 좀 오늘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조음. 자, 조음이라는 말, 과연 그게 어떤 말일까? 일단 그 조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그 조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 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도울조 아니면 고를조? 그게 이제 그 조음, 특히 자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조음 방법이라는 말과 조음 위치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그때 사용되는 말이 조음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실제로 이 조음이라는 말은 그 무엇을 만든다라는 뜻도 이제 조라는 한자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고른다. 맞았네요. 머리 소리를 골라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음하는데 관여하는 그 몸의 어떤 기관은 몇 개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손, 발로 소리를 낼 수는 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음향이지, 음향. 이거는 음향일 뿐이지 손, 발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 이런 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즉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관여하는 기관들을 이제 조음 기관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입술이 이제 입술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음을 배울 때, 이제 자음 체계를 배울 때,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반으로 딱 이렇게 잘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들어가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입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보통 발음 기관에 관련된 그 기관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일단 뭐 입술, 입술이 있겠고, 그리고 혀, 그치, 혀가 있을 수 있겠고, 입천장, 뭐 입천장, 뭐막 그 다음에 입, 실제로 치아, 그 침, 이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잇몸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목젖,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목청.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발음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그 과정이 바로 조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음을 이해할 때 그 좋은 방법, 즉 어떻게 발음 기관을 활용을 해서 소리를 내느냐, 그리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이 조음이라는 거를 한번 좀 자세하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자음 체계편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띄워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 자음 체계표를 본다면은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보여져. 그렇죠. 최근이 아니라 옛날부터 기출 문제에서 이게 뭐 비음화, 유음화 이게 좋은 방법만 바뀐 거다, 좋은 위치만 바뀐 거다, 좋은 방법, 좋은 위치 둘 다 바뀐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음 체계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비음화는 이게 이렇게 됐네. 그럼 이거는 자음 뭐 이거만 바뀐 거다, 조음 이거만 바뀐 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문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체계표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체계표를 외웠을 때 얼마 안 있으면 또 다 까먹고, 그렇죠. 얼마 안 있으면 다 까먹거든. 다 까먹죠. 근데 이 공부라는 게 결국 뭐 단순히 문법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려고만 하면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뭔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게 지속성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적용 능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음, 그 다음에 모음, 결국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를 받는다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즉 무슨 얘기냐? 좋은 기관이 뭔가 부딪히는 상황을 연출을 하면서 아니면 울리게 하든 이렇게 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데, 자음의 개념은 그게 뭐 아들이냐 자녀냐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라는 거야. 근데 모음은 그렇다면 무슨 개념이냐? 아까도 얘기 잘했지만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라는 거지, 모음은.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서는 딱 출발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또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를 아마 머릿속에서 그거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네, 물론 암기도 당연히 특정 부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암기를 하려고 전투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에 이제 나중에 헷갈리게 되고 또 장기 기억에 남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의문을 얘기할 때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이 나왔지. 네,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세준이가 아주 너무 좋은 개념을 얘기해줬는데, 그러면 꼭 이 의문을 공부를 할 때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거든. 그러면 도대체 최소 대립상을 왜 배우지? 그리고 이거를 왜 의문에서 다뤄야 되지? 과연 최소 대립상은 또 뭘 말하는 거지?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의문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문법의 출발점인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일단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딱 하나의 의문으로 인해서 두 개의 단어의 의미 차이가 생길 때 이것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고음이라는 거랑 공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미음이라는 음과 이음이라는 음은 종성에서 하나만 다르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두 개의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울러서 이 달라야 하는 의문이 반드시 같은 위치에 있는 의문이어야 된다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얘기를 너무 잘해줬어. 이제 곰하고 공하고 지금 이제 한 쌍을 갖다 놨지. 단어의 쌍.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를 갖다가 놨는데 바로 이 두 개의 단어가 최소 대립 쌍이라는 거야. 이 두 개의 단어가.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비교를 해볼 때 소리 중에서 단 한 가지 요소만, 단 하나만 딱 변했을 때 뜻이 바뀌는 그 두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달과 탈 이게 하나의 최소 대립쌍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달에 해당되는 또 다른 최소 대립쌍, 예를 들면 돌 이것도 최소 대립쌍이 되는 거고, 즉 그 한 쌍씩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최소 대립쌍은. 그러면 최소 대립쌍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최소 대립쌍을 만들어주는 가장 작은 그 요소가 바로 의문이라는 거야. 네, 사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내신 시험에 나왔었던 중요한 주제라서 더 기억에 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면 아까 곰과 공, 달과 탈, 달과 돌 등을 얘기했지만 이것의 특징은 하나씩 이렇게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대립 쌍이라는 건데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되는 것 같지만 최소 대립쌍이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는 단어와 막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종성에 해당하는 이제 의문이 기억으로서 존재하고 하나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쌍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대립쌍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개념들까지 좀 심화해서 사실 최소 대립쌍은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 본인이 내신에서 공부한다 또는 수능에서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학생은 좀 많이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지금 얘기한 마하고 막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나는 받침이 있고 하나는 받침이 없는 것이지, 그 같은 위치에서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뜻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거고, 대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은 또 우리말에 그 긴 소리가 날 때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예를 들면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인가 눈물인가 할 때 앞에 있는 눈과 뒤에 있는 눈은 분명히 다른 의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체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은 짧게 발음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거와 똑같은 다른 발음이 나는 단어일 경우에는 약간 길게 발음을 한다고. 그러면 눈과 눈 할 때 그 차이는 뒤에 약간 길게 하는 부분, 그거를 이제 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는 다룰 것인데,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아이에 해당되는 눈, 또 뒤에 나와 있는 스노우에 해당되는 눈은 역시 최소 대립쌍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짧게 발음하는 부분과 길게 발음하는 부분, 즉 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로 인해서 뜻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음과 단음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질 때도 역시 두 개는 최소 대립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뭐 단순히 장단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또 다른 자음이나 모음이 바뀌는 거는 그건 최소 대립쌍이 될 수 없겠지. 그렇습니다. 딱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바뀌어서 최소라는 개념까지 챙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여기 정도에서 그래서 말씀하실 오늘은 일단 최소 대립쌍까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 분절 의문, 또 비분절 의문, 그리고 또 모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펼쳐 나가면 좋을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소 대립쌍 이야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국어의 문법 특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며 저희 다음 편으로 다시